우리 협의의 수익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한 복습을 해보면 협의의 수익은 언제 문제가 된다. 우선 협의의 수익이 논점이라는 것부터 발견을 해야 되겠죠. 어떨 때 문제가 된다고 했냐면 효리상인가 다른 백남분리 이거였습니다. 효리상인가 다른 100명의 남자가 분리나 복은 우리 상순씨 때문에 발생한 사태입니다. 이 협의의 수익은 상순씨 때문에 발생한 사태입니다. 네, 밑에서부터 우리가 본 순서대로 보시면 금복공단의 장애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건, 여기서는 감액경정이 있었습니다. 감액경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어떻게 된다? 증액돼 버린다. 예,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의 수익은 없다. 두 번째, 권리남용입니다. 정보공개법이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제5조 1항에 따르게 되면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그런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그 정보를 받고 싶은 것도 아니면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사건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적 사업을 통해서 전통문화 육성을 하려고 보조금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리 사업을 하려고 한 사람이 그의 공모를 들어왔었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보조금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론적 의미만 있는 것이다.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 자신이 공모하면서 영리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른 유효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 갑이라는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비공개 결정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이겼어요. 취소 재결이 나왔죠. 그 후에 행정청이 정보공개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정보가 을에 관한 정보였던 것이죠. 을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그 결정권, 자기정보 통제권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정보 통제권을 결국 침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그 권리를, 자기정보 통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그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 문제인 거지,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나왔기 때문에 정보공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나온다고 해서 항상 정보공개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취소 판결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 결정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정보공개 결정을 다투라. 그런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행위의 하자, 기본행위와 인가처분, 이런 문제죠. 얘는 이제 사립학교에서 그 학교 이사를 선임하려고 해요. 사립학교의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갑이라는 사람을 선임했다, 의결을 했다라고 했을 때 교육당국에서 취임 승인 처분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 의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의결은 사법상행위죠. 이와 같은 기본행위로서 그 의결행위, 선임행위를 다투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될 문제지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선임행위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확정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인가처분, 취임 승인이 나온다고 해서 유효하게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가처분을 다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선임행위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라. 그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원상회복에 불과합니다. 지방의원 제명의결과 임기 만료 사건. 지방의원은 임기가 4년이죠. 4년인데 지방의회에서 제명의결을 했습니다. 쫓겨났어요. 근데 이에 대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임기가 끝났어. 임기가 끝나버리게 되면 그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의원으로서 그 지위가 회복되는 게 아니죠. 원상회복 불가. 따라서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협의의 수익이 인정될 수 없다. 그 다음은 이익침해 해소입니다. 이익침해 해소. 미래오프 청소년 주류 제공 사건. 얘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받았었죠. 2개월이었나요?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그 정지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못합니다. 부작위 의무가 부과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정지기간이 이미 경과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이익 침해 상황이 해소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협의의 수익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봤었고요. 마지막 처분 효력의 소멸입니다. 사립학교 이사 임기 만료 사건인데요. 상황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이 쫓겨나고요, 정식 이사가 쫓겨나고요,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쫓겨나고 그 자리에 임시이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 사립학교 이사로 다시 이제 복권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임시이사 들어와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시이사 선임 처분, 대리 처분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에 이 임시이사의 임기가 끝났어요. 임시이사의 임기가 끝나면 임시이사에 대한 선임 처분의 효력은 소멸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협의의 수익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교과서로 돌아가 가지고요. 보시면 우리 법률상 이익의 의미 이제 너무 익숙하죠? 12조 2문이에요. 12조 2문에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엔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12조 2문을 뭘로 볼까 했더니 우리는 협의의 수익서를 취하는데 판례는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판례는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도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봤었습니다. 원고 적격 문제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12조 2문까지도 1문과 똑같이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게 되면 너무 좁은 거 아닌가?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인정 범위에 관한 논의가 다시 2단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 나오는 거라고요?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요. 판례가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을 이렇게 좁게 보고 있어요. 진짜 이게 끝이야? 이게 다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좀 더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야, 우리는 학설은 협의의 수익서를 취했어요. 이건 뭐 확인 소송까지도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위법 확인에 정당한 이익만 있으면, 위법성을 확인받을 만한 이익만 있으면, 비록 그게 법률상 보호이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협의의 수익은 인정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린 되게 넓게 보잖아요. 이렇게 넓게 보는데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을 이렇게 좁게 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 판례 그게 전부냐? 그게 다야?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인정 범위와 관련돼서 12조 2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논쟁이 붙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구체적 사안들마다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고작 이걸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넓힐 것인가,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률상 보호이익설은요, 위에서 원고적 격설 취했던 학설이에요.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 사람들이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 12조 2문 법률상 보호이익이니까 그게 다야, 뭐가 더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야, 법률상 보호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인데 조금 확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취소 판결을 통해서 뭔가 회복되는, 부수되는 이익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어? 부수되는 이익도 인정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고요. 얘는 위에서 협의의 수익설의 입장을 취했던 상황이죠. 그 견해는 위법 확인에 정당한 이익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야, 위법 확인에 모든 이익이면 모든 이익은 다 인정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학설은 이렇게 세 개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1번에서 2번으로 부수되는 이익만큼 넓어지고, 2번에서 3번으로 위법 확인의 모든 이익을 다 인정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종전 판례하고 최근 판례가 좀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 상태가 잔존하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된 이상 소이익은 없다, 이런 식으로 봤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는요 업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영업정지랑 똑같아요. 부작위 의무가 부과되고 있겠죠. 그러면 이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당연히 있어요. 그걸 제거해야지 내가 다시 업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났는데 솔직히 창피하잖아. 나 옛날에 자격정지 받았었어. 아씨, 진짜 쪽팔려, 씨. 이럴 수 있겠죠. 네, 저 사람 옛날에 무슨 짓 하다가 자격정지 받았던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신용,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명예, 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만 가지고는 이 소송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봤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봤는데, 요즘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익설. 얘네들은 그냥 다
판례가 원래 자기 입장대로 법률상 보호이익으로만 되게 좁게 봤던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인격적 이익이라는 부수되는 이익을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국공립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사립학교는 뭐 해당 사항이 없고요. 국공립고등학교. 사립학교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판례를 설명드리면서. 국공립고등학교. 여러분 국공립학교 입학허가 결정은 그건 영조물이라고 했죠. 국가나 지자체가 만든 건물, 기자재, 시설 등이 있기 때문에 공물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조물입니다. 인적 요소가 포함되면 영조물이라고 했는데 그 영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거예요. 국공립학교 입학한다는 것은요. 처분입니다. 특허입니다. 쫓겨나는 거는요. 그 입학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거겠죠. 그래서 철회 처분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퇴학 처분을 당했어요. 국공립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갑이라는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거 처분이에요. 왜 나를 퇴학을 하는 거예요? 퇴학시키는 거예요. 이러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소송은 오래 걸리고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그러는데 뭐 나만 계속 이 소송을 하고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요. 검정고시를 봤어요. 검정고시를 봐갖고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을 한 거죠. 물론 맞아요. 뭐가 맞냐?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중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중학교를 졸업해야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판례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게, 그래 네가 검정고시에 통과를 했으면 고등학교 졸업한 거랑 같은 자격을, 이제는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은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하는 의미밖에는 없겠는가, 그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고등학교를 퇴학당한 사람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명예 등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의 신분, 명예 등 인격적 이익을 고려했을 때 이미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은, 퇴학처분 취소 소송은 여전히 계속할 만한 실익이 있다. 소이익을 인정을 한 거죠. 이러한 인격적 이익으로서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익설, 부수되는 이익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이 2번하고 밑에 있는 이 2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임기가 만료된 지방의원, 더 이상은 원칙적으로는 협의 수익이 없겠죠. 왜? 원상회복 불가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임기가 만료된 이상 제명 의결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하고 이 판례가 존재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례가 바뀔 때 하고는요,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요, 지방의원 안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명예직이었습니다. 명예직이었고 뭐 젊은 사람들이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동네 유지, 뭐 이제 주먹 좀 쓰는 형님들, 뭐 이런 형님들이 그걸 했던 거예요. 지방의원을. 그렇지만 2006년도부터 지방의원에게도요 월정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이라고 하더라도요 1년에 한 5천에서 6천 정도의 월정수당, 급여예요. 급여. 받게 됩니다. 이렇게 월정수당이 지급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판례가 입장을 바꾸죠. 전원화 비체 판결은 아니고요.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대법원의 입장이 바뀐 건 아니에요. 보시면 임기가 만료되어 지방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그래 임기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 제명 의결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그 월정수당을 못 받았겠죠. 만약에 4년의 임기 중에서 2년 차에 딱 2년이 지나고 나서 제명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2년분의 월정수당을 못 받았잖아요. 내가 일을 못하고 그래서 월정수당 못 받은 건 뭐 때문이야? 제명 의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1년에 5천을 받는다 하게 되면 2년이면 1억이잖아요. 그거 받아야죠. 그쵸? 받아야죠. 아니 억울하게 제명 의결 당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취소시키고 월정수당 받아야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월정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이상 법률상 이익은 인정이 된다.
제명 의결이 그대로 존재하는 이상 월정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봐야 무조건 기각돼요. 그러니까 제명 의결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돈을 받으려고 하면 뭐를 제명 의결의 취소 판결을 받을 실익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역시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설이죠. 확대된 부분이 있어요.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되고 있죠. 위에서는 부수되는 이익으로 인격적 이익을 인정했다고 하게 되면 밑에서는 월정수당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재산적 이익, 사회적 이익, 인격적 이익 이 세 가지가 그 취소 판결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부수되는 이익으로 주로 논의가 됩니다. 재산적 이익, 사회적 이익, 인격적 이익 요 세 가지 종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행규칙상 가중요건 규정으로 인한 장래불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시행규칙 이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행정입법, 행정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작용이죠. 행정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작용, 행정입법입니다. 행정입법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정입법의 역사를 보시면요. 처음에는 훈령과 같은 그냥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 봤다고 했어요. 대법원이 개무시했죠. 그랬더니 장관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도 만들어 봤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개무시를 당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시행령의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이 몰라 이씨 타협해. 그래서 법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 법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법규성을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법으로서 규율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법적 규율성의 준말이에요. 법규성, 법적 규율성의 준말입니다.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이다. 무슨 말이냐? 법이다 아니다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구속력이 있다 없다. 외부 관계에서요. 행정조직 내부적인 구속력 말고요. 외부 관계에서 국민 등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예요. 즉 시행령은 법규성을 인정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을 했지만 시행규칙은 법규성을 부정을 했다고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행규칙에 얘는 법이 아닌데 여기서 다음에 두 번째 잘못하면은 6개월의 영업정지하고 세 번째 잘못하게 되면은 영업허가 취소하고 이런 식의 가중제재 처분에 대한 규정, 가중요건 규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런 가중요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근거에서 발생하는 장래 위험, 장래 가중제재 처분을 받게 될 위험 이런 거는 법률상 위험이겠지만 요것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상 보호이익이 나중에 침해될 우려, 위험 이런 건 법률상 위험이 되겠지만은 하지만 시행규칙은 법이 아니니까 시행규칙의 근거에서 발생하는 나중에 6개월 영업정지 당하고 1년이네 영업허가 취소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그냥 법의 근거 없이 발생하는 위험에 불과한 거다. 이런 건 그냥 사실상 위험이야. 이런 걸 두고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해서 협의의 수익을 인정을 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3번 보시게 되면 이건 진짜 판례 변경입니다. 대법원이 저 생각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건 진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네, 시행규칙에 가중요건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양보구문이죠. 그러니까 현재도 우리나라 판례는 대법원은요. 시행규칙은 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법이라고 보게 돼서 그래서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시행규칙은 총리령이나 부령은 말이에요. 가중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법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규명령이 규정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법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 가중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게 시행령이야 시행규칙이야 훈령이야 이런 법이냐 아니냐 문제를 떠나서 아무리 그게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에 따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법령준수 의무라는 것은 단순히 내부적인 구속력만 갖고 있는 그런 행정규칙도 역시 이 법령준수의 법령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외부적인 구속력,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는 법은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적 구속력은 있는 거 아니겠어? 공무원이 막 안 따라도 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공무원은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은.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불이익은 나중에 6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영업허가 취소를 당하고 이렇게 되는 장래불이익이 이게 단순한 장래불이익이냐 이거죠. 이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이후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면 6개월, 세 번째면 영업허가 취소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고 현실적이라는 것은 저 법령 준수 의무에 따라서 공무원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6개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가 나오게 되는 것은 반드시 나오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예, 나올지도 모르고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오게 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도록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은 법률상 불이익으로 인정을 해주자. 여기에요.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원래 내 자리에 임시이사가 들어왔어요. 임시이사 을이 들어왔죠. 그래서 임시이사에 대한 선임처분, 이 선임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는데 근데 소송 도중에 그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고 얘가 나가면 이 을을 임시이사로 지명한 선임처분은 효력이 소멸이 된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이 소송을 각하를 시키면 어떻게 되죠? 각하를 시키면 그 자리에 또 뭐래요? 네, 다음 임시이사, 후행 임시이사로 병이 들어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임시이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행 임시이사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병에 대한 선임처분 취소를 또 제기하게 될 거예요. 그럼 또 뭐해? 소송 도중에 병도 임기가 또 끝날 거예요. 임시이사 임기가 짧다 보니까 소송 도중에 또 끝날 거예요. 그러면 소는 또 각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임시이사가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정이 들어올 거예요. 정이. 그러면 정에 대한 선임처분 취소를 또 제기해요. 그러면 소송 도중에 또 임기가 끝나겠죠? 그러면 또 각하될 거예요. 그럼 이거 언제 해결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러면 무한반복 게임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을 임시이사 선임하는 게 잘못된 거라면 그 처분은 위법이다. 위법한 처분이라고 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법한 처분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계속 선임처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률 문제를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소송을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 을에 대한 선임처분 취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임시이사 선임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건 맞긴 해요. 근데 이 병에 대한 선임처분 취소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면 전에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판단은 끝났다. 기판력, 이미 기자에다가 판단할 판자입니다.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소송은요, 뭐 따로 심리하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뭐야, 선임처분하는 거 잘못했다고 했잖아? 왜 또 병을 선임하는 거야? 이러면서 바로 취소 판결을 내려버릴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소송에서라도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위법한 처분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위법한 처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실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식의 위법 처분의 반복 방지 이런 문제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먼저 정립한 법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교도소장의 서신검열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를 정립을 했는데 이 법리가 대법원으로 일반 법원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네, 예외적 인정 사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판결을 통한 권리구제가 확실한 경우에만 소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필기노트에서도 이렇게 봤었죠. 네, 100%일 때만 소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0%일 때만 소액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 거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익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실히 없는 경우에만, 확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확실히 없는 경우에만 소액이익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 1%라도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재판은 해준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0% 이럴 때만, 대표적인 게 바로, 예,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이 존재할 때죠. 야, 이거 이겨봐야 네가 뭐가 도움이 되는 게 있냐? 네, 이런 상황일 때만 소액이 인정 안 되는 것 뿐이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 재산적 이익, 아까 나왔던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이라거나 뭐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나왔는데, 예, 소송 도중에 정년에 도달했다, 뭐 이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파면 처분을 취소시켜야만, 정년에 도달했으면 공무원의 지위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겠죠. 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파면 처분을 제거해야만 나중에 퇴직급여를 100%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정년에 도달했어도 또 협의의 수익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임기가 만료됐어도 협의의 수익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재산적 이익이라는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이고요. 사회적 이익으로 승진, 승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공무원이 만약에 국가공무원이면요,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에 따르게 되면 직위해제라는 처분이 있어요. 네, 근데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다시 이제 복권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직위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이 소멸이 했죠. 소멸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예전에 직위해제를 받았던 전력 때문에 뭐 인사규정에 승진 승급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그런 불이익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 승진 승급의 문제는 무슨 문제야? 사회적 이익의 문제가 됩니다. 부수되는 이익으로 사회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미 직위를 다시 부여받아가지고 직위 해제 처분의 효력은 소멸이 된 겁니다. 효리상인가의 처분 효력의 소멸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승진 승급 등의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라면 역시 협의의 수익이 여전히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인격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요, 아까 국공립고등학교 퇴학 처분 뭐 이거밖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더욱 간이한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등, 예,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이 될 때도 역시 소액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유효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이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다른 유효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이 있으면, 그게 요거죠. 다른 유효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면 되잖아.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 가장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야. 네, 이런 게 있으면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요거를 이제 반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분쟁 해결 방법이 있어서, 네, 그래서 소익을 부정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요, 원래는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서 그냥 이걸 인정해버리는 상황입니다. 네, 거꾸로 상황이에요. 거꾸로 상황.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거의 예로 들 수 있는 거는요, 최근에 2개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소방청장한테 직무 조치 요구 명령, 예, 조치 요구 명령이 나왔던 경우가 가장 최근 거고, 그 전에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조치 요구 명령이 나왔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처음 거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요, 선관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직 처분을 내렸고, 그 다음에 파면 처분을 내렸을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이익을 줬거든요. 근데 이 갑이라는 직원이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요, 예, 진정을 넣은 거예요. 근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저 사람한테 불이익 줬던 거 빨리 제거하고, 그쵸? 그리고 다시는 불이익을 주지 마라, 이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냥 행정기관이에요. 국가기관입니다. 근데 얘는요, 그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보면 기관과 기관 간에 다툴 수 있는 기관소송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기관소송을 제기할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송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려고 해도요, 예, 이거는 헌법상 국가기관끼리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보면 그 권익위가 조치요구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그러면 이걸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법한 조치요구 명령이라면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구제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 유효적절한 방법이어서 그럴 땐 협의의 소익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면 대학교 나온 것으로 인정된 거니까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도 나온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도 일사천리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거나 아니면 소방청장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렸던 조치요구 명령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중요건에 대한 문제. 네, 가중요건, 나중에 가중제의 처분을 받게 된다라는 이 가중요건. 규정에 따른 장래 불이익 방지 필요가 인정이 될 때는, 예, 어떤 경우라도요, 법률이나 시행령과 같은 법에 그러한 가중제의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시행규칙이나 훈령과 같이, 예, 법이 아닌 곳에 가중요건 규정이 있을 때도, 그럴 때도, 앞에서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고려했을 때 이것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불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판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얘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기노트를 볼게요. 예, 먼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입법입니다. 행정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작용 행정입법입니다. 그러면요, 행정입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봐요. 하나는 법규명령이고 하나는 행정명령입니다. 근데 우리 뉴스에서 보면 행정명령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행정법에서 말하는 그 행정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행정명령은 그거는 행정입법의 산물이에요. 법을 제정하는 거죠. 대통령령이라거나 총리령이라거나 부령이라거나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외부적인 구속력,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법규명령이라고 부르고 법으로서의 성격, 구속력이 없는 건 행정명령이라고 부르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행정명령이라고 하면 그게 의무부과나 하명처분인 줄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법에는요, 법에서 명령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면 그 명령은 절대로 하명이 아니에요. 그 명령은 다 행정입법의 산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명령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하명처분과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행정규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예, 판례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뭐 행정명령이라고 했다가 행정규칙이라고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게 그거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형식의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그건 되게 쉬워요. 우리 헌법이 이런 게 법규명령의 형식이야 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정해놓은 것들이. 뭐 대표적인 게 헌법 75조에 있는 시행령이라거나 95조에 있는 시행규칙이라거나 네, 이제는 익숙하시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요. 시행규칙은 총리령과 부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말고도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국회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대법원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다른 쪽으로는 출제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여러분들은 시행령, 시행규칙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 시행규칙 말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행정규칙의 형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형식적인 측면이에요. 형식의 측면. 어떤 형식으로 제정이 되었는가의 측면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면 법규명령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훈령, 예규, 고시, 통첩, 지침, 일일명령 뭐 이런 것들은 행정규칙의 형식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 이게 바로 내용입니다. 내용의 측면에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법규명령은 법이죠. 우리가 말하는 법은 실체법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인의 행위기준, 어떻게 행동해라. 어떤 거 해도 되고 어떤 거는 하면 안 되고 어떤 거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 권리 의무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면 그건 법이니까
법규 명령의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기관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관의 행위기준 매뉴얼, 기관의 행위기준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일 뿐 국민에게 적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죠. 이거는 행정규칙의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네,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인가 아니면 그 행정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내용인가에 따라 법규명령의 내용과 행정규칙의 내용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형식의 측면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내용의 측면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이렇게 나눠진다면 총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오겠죠. 그 4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아래 이것 좀 볼게요. 네, 이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입법을 만들었는데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하는 수많은 사무들 중에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매뉴얼이 처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처분 아닌 것들. 근데 이제 이 처분들 중에는요, 뭐 허가 등을 내려주는 처분도 있겠지만은 상대방을 제재하는 처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영업정지 내린다거나 영업허가 취소한다라거나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제재 처분을 또 정하는 그런 기준이 그 중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제재 처분 중에서 제재 처분이 뭐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경우에는요, 건축법 제80조 기속행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 제재 처분인데 재량행위로 법률에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거를 우리가 재량준칙이라고 그래요.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재 처분 중에서 또 재량행위 부분이에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서 재량준칙을 정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재량준칙 중에서 또 뭐냐면 위반 횟수에 따라서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위반 횟수에 따라서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게 바로 가중요건입니다. 그러면 설명은 다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가중요건에 관한 규정,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제 처분을 하겠다라는 이런 규정은 결국 뭐예요? 사무처리의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그 내용이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뭐라고요? 가중요건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형식의 측면에 있어서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나머지 것들, 실질의 측면에 있어서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들, 권리 의무, 그것이 아니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들, 사무처리.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가중요건에 관한 문제는요, 이 사무처리에 관한 문제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2번과 4번에 해당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2번과 4번에 집중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번하고요 4번은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형식도 내용도 법규명령, 형식도 내용도 행정규칙, 이러니까 이건 당연히 법규명령, 이건 당연히 행정규칙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 중에 2번, 3번 여기가 특히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형식과 실질이 서로 다르더라 이거죠.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형식에 초점을 맞추면 법규명령이라고 보게 될 테고, 실질에 초점을 맞추면 행정규칙이라고 보게 될 테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행정입법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었더니 뭐야 찢어버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장관이 시행규칙으로 형식으로 만들었더니 뭐야 법도 아니야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등장해서 시행령의 형식으로 만들었더니 아이고 법입니다 이렇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요, 이러한 가중요건에 관한 규정은요, 무엇로 만들 수 있고 무엇로 만들 수 있고 무엇로 만들 수 있고 무엇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네, 이렇게 아예 법률에서 그 가중요건 규정을 두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 가중요건 규정이 있을 때도 있고 시행규칙에 훈령에 이렇게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법률에 있으면 당연히 법이고요. 예, 대통령령으로 만들면 법으로 인정했다고 했죠. 장관이나 총리가 만든 건 법으로 인정 안 했다고 했죠. 예, 뭐 훈령으로 만든 건 애당초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해줬었고요.
그렇다면 얘네들 둘은요, 이 두 개는 법률의 법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장래 위험 문제니까 법률상 위험에 해당하고, 얘네 두 명은 법이 아니잖아요. 법에 근거를 둔 장래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사실상 위험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까 봤던 종전 판례는 그럼 얘는 협의 소유 인정해? 얘는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다가 이제 판례가 바뀌면서 뭐라고 했어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이었었는데요. 여기서 법규 명령인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특히 문제가 됐던 건 얘네 둘이었던 거예요. 얘네 둘.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서 이런 말을 했죠. 법규 명령인지와 상관없이, 그래, 얘는 법규 명령이야, 얘는 아니야, 이런 상황이겠지만은 그거랑 상관없이 공무원은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이런 거라고 해서 공무원이 무시해도 되나? 아니에요. 무시하면 징계받아요. 무시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내부적 구속력이 인정되니까 말이죠. 얘네들도. 그래서 법규 명령인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공무원은 이 가중요건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에 적혀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가중제의 처분이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부 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라고 봐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전부 다 소해이익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 건축사법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긴 해요. 건축사법을 한번 볼까요? 네, 건축사법.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사건입니다. 건축사법에 가중제의 처분 규정이 있었거든요. 얘는 뭡니까? 법률에 있는 거예요. 법률에. 법률에 가중제의 처분 규정이 있는 겁니다. 갑은 건축사법을 위반으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갑은 이에 불복해서 취송을 제기했으나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정지를 받지 못했다. 뭐 이거 설명드렸죠. 만약에 집행정지를 받으면 업무정지 받은 거는요, 요건 정지가 돼. 얼음 이렇게 된다고 했죠. 얼음 되면 난 뭐 정상적으로 업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6개월의 제재 기간이 다 지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 침해가 해소가 되었죠. 이익 침해 상황이 해소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협의의 소익이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냐? 이 사건을 맡은 수소법원, 소송을 받은 법원이죠. 이 소송을 받은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까? 협의의 소익이 없어서 각하를 시켜야 될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제재처분, 가중제재처분 규정이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 건축사법을 위반했는데 다음번에 건축사법을 위반하면 뭐 하라고 돼 있냐면요, 그냥 바로 등록 취소를 하라고 돼 있어요. 가중요건 규정이 있네.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훈령이든 이와 같은 가중요건 규정이 있으면 소액이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심지어 옛날 논란대로 해도 이거 아예 법률이에요, 법률. 그러니까 협의의 소액이 인정되고요, 본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도 했죠. 이거 설문 아주 좋죠. 이 경우에 만일 건축사법 28조 1항 5호의 내용이 법률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가중제의 처분이거든요. 가중제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지금처럼 건축사법 법률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있을 때는, 시행규칙에 있을 때는, 훈령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이게 이제 말씀드린 이 질문이죠. 법률에 있을 때, 시행령에 있을 때, 시행규칙에 있을 때, 훈령에 있을 때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경우의 수인데, 이 모든 경우의 수를 2000년 행정고시에서 물어봤던 건데요. 그 건축사법 판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연 2회 통산 12개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 2회 통산 12개월을 넘어가면 그러면 그냥 등록 취소를 해버려라, 이런 가중제의 처분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땐 연 2회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통산 12개월이 중요하겠습니까? 통산 12개월은 아무 의미 없어요. 뭐가 중요해? 연 2회. 연 2회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얘가 자격정지 6개월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선 이때 처분이 나왔습니다. 자격정지 6개월이 나왔어요. 근데 2달 뒤에
소재기는 90일 안에 해야 되잖아요. 2달이면 60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2달 뒤에 소를 제기한 거예요. 네, 2달 뒤에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를 제기하고 나서 4달이 더 지나면 총 6개월이 되죠. 총 6개월이 되면은 이때는 아예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6개월이 지나서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돼서 이익침해는 해소가 되고 처분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없죠. 협의의 소익이 없죠. 하지만 뭔가 등록 취소라는 가중기회 처분 규정이 있다라고 했어요. 가중기회 처분 규정이 있으니까 소익이 인정이 쭉 되겠죠? 그럼 인정이 계속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다시 한번 분기점이 됩니다. 여기가 다시 한번 분기점, 12개월, 여기가 다시 한번 분기점이 된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건축사법 판례에는 이 부분을 집중 판시를 했었습니다. 사실 모든 법에 이런 추가 요건이 있어요. 네, 가중 요건을 둘 때 이런 식으로 연이외 통산 12개월 등의 이런 추가 요건이 모든 법에 다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주목받았던 게 건축사법 판례에서 주목을 받게 됐던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여기서는요 아직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처분의 효력은 있죠. 아직 6개월 안 지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 구간에서는요. 이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 안 됐잖아요. 그렇죠? 효력이 있어요. 예, 6개월이 아직 안 지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협의의 소익이 있겠죠. 각하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해요. 6개월이 지나버렸어요. 6개월이 지나버리면 처분의 효력은 소멸이 됐습니다. 이익침해 상황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치만은 가중제의 처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효익이 인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위에서 우리가 봤던 이 내용입니다. 6개월을 지났지만은 소액은 인정이 된다. 각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시 한 번의 분기점이 있는데 이게 바로 12개월이에요. 12개월. 그럼 봐봐요. 여기서 처분이 나왔죠. 처분이 나왔고 여기에 12개월이 되면 연이 되는 거야. 연이 되는 겁니다.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이 되는데 여기서 제재처분이 한번 나왔는데 1년에 2번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고 그것을 합산했을 때 통산 12개월이 넘어가면 아예 더 이상은 이 건축사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만약에 처음에 6개월이 나왔고요. 이 뒤에서 만약에 13개월 차 요쯤에서 7개월짜리 받았다고 생각해보여요. 7개월짜리 받으면 6개월 플러스 7개월, 13개월, 통산 12개월은 넘어가겠죠. 13개월이니까. 하지만 연 2회가 성립이 안 돼요. 여기를 지나가 버리게 되면 12개월을 지나가 버리게 되면 연 2회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장래 위험, 등록 취소를 받게 될 장래 위험은 소멸해 버렸다. 위험은 여기서 소멸되는 거예요. 이 가중제 처분을 받게 될 장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는 뭐 위험이 소멸했는데 뭘 방지해요? 방지의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가면 이제 소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협의 소익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안녕.